여러분들 우리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총 14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죠.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리뷰를 해서 시작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이론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왔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조금 중요한 SVM까지 다뤄서 우리가 이제 뭐 중반부까지 다 넘었어요. 중후반부 이제 마지막 남은 세 강의가 있죠. 앞에서 배웠던 알고리즘들은 조금 어떤 수학적인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었어요. 막 아주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선형대수나 확률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서 뭐 어떤 코스트를 정의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리니어 알제브라를 이용을 해서 클로즈드 폼으로 구하거나 해를 클로즈드 폼으로 구하거나 아니면은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반복적으로 수렴을 시켜 나가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 조금 어려운 토픽이 나왔었죠. SVM으로 오면서 그거가 이제 좀 어려운 이론이 되겠죠.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조금 어려운 수학 이론을 들고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특별한 형태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내는 SVM이라는 모델을 봤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은 좀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남은 세 강에서는 그런 수학적인 이론보다는 조금 더 룰에 의한 아니면은 샘플에 의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려운 수식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법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의미라던가 이게 돌아가는 원리라던가 그런 것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고요. 그래서 남은 세 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일단 오늘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을 배울 겁니다. 요거는 리그레션도 가능하고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한 디시전 트리라는 건데 얘는 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얘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알고리즘들처럼 아주 뛰어난 성능을 내지는 못해요. 근데 얘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강의에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단어만 봐도 뭐 12강에서는 디시전 트리고 13강에서는 랜덤 포레스트거든요. 트리가 포레스트가 되잖아요. 12강에서 배운 디시전 트리는 그냥 하나의 모델이라고 하면은 13강에서 배우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트리를 여러 개 사용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2강에서 배우는 디시전 트리는 이제 하나의 어떤 유닛, 어떤 단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강에서 배우는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이제 수많은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을 하는 방법,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개의 트리를 사용을 할 때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 내지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켜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 랜덤 포레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12강, 13강은 이렇게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를 다룰 거고 마지막으로 14강에서는 K 니어리스트 네이버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배울 건데 이거는 앞에서 봤던 알고리즘들이랑 전혀 다르게 수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가지고 돌아가는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가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형태가 될 거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 돌아가는 원리 같은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12강 디시전 트리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디시전 트리는 이번 강의 쭉 걸쳐서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디시전 트리는 아직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피처 공간을 영역으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영역으로 분할을 하는데 각 축 방향으로 쪼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주어진 데이터들이 막 여러 개가 있었을 때 구분은 따로 안 할게요.
이렇게 뭐 리니어한 바운더리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SVM을 가지고도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뭐 넌리니어 피처를 가지고 온다 하면은 이런 식의 형태의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비선형적인 이런 바운더리를 찾을 수 있었잖아요. 디시전 트리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원의 공간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딱 구획을 나눕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누고 또 뭐 여기를 이렇게 더 잘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그냥 구역 우리 여기 전체가 예를 들어서 2차원의 피처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수직 또는 수평한 선으로 점점 잘게 쪼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디시전 트리예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첫 번째 피처, 여기가 두 번째 피처라고 하면은 여기서 첫 번째 선부는 여기 x2라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영역을 하나 쪼갰죠. 그 다음에는 요 값을 기준으로 또 뭐 하나를 쪼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차례차례 쪼개 나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분할하는 일련의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이라고 했지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스레시 홀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규칙이라고 했지만 스레시 홀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값만 정해주고 그 값보다 크냐 작냐를 통해서 점점 구역을 쪼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역을 쪼개 나가는 일련의 방법들을 우리가 트리의 형태로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죠. 영어로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데 트리의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장점이자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전까지 봤던 모델들은 뭐 바운더리가 리니어할 거다. 아니면은 뭐 SVM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는 최적화에 대한 크라이테리언까지 가지고 있었죠. 디시전 트리는 전혀 없어요. 아무런 뭐 어떤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따를 거다. 뭐 그런 전제, 가정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수직 수평하게 분할해 나갈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해나 해석이 용이하다 뭐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고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되고 리그레션도 가능해요. 요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것도 뭐 이 수업에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뭐 숫자형 데이터 뭐 정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숫자도 다를 수 있고 카테고리도 다를 수 있어요. 요것도 그냥 그 룰만 정의를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가 거의 필요 없다. 뭐 데이터를 스케일링을 할 필요도 없고 뭐 평균을 0으로 만드는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회전에 대한 얘기가 뒤에서 조금 나올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를 회전시켰을 때 그 학습한 트리의 양상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요거는 약간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EDA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은 일단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뭐 가정 없이 그냥 일단 돌려볼 수 있는 간단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탐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단점이 따로 나와 있었네요. 데이터의 회전에 대해서 민감해요. 작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얘기도 뒤에서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 과적합에 대한 얘기가 결국 어떻게 보면은 다음 시간에 나오는 랜덤 포레스트 까지 이어지는 토픽이 돼요. 네, 과적합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요 얘기도 사실 랜덤 포레스트로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델이 너무 단순해요.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경우도 없고 되게 많이 겹쳐 있을 뿐더러 바운더리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SVM을 소프트 SVM도 하고 넌리니어 피처도 쓰고 이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영역을 그냥 수직 수평으로 나눈다고 그게 잘 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아무리 잘게 쪼개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알고리즘이랑 1대1로 붙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알고리즘이랑 1대1로 맞붙는 게 아니라 얘는 그룹, 뭔가 여러 개를 들고 와서
판단을 내리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게 결국 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될 랜덤 포레스트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배깅, 부스팅, 그쵸,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뭐 랜덤 서브 샘플 이런 거 다 다음 시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보여드릴 거냐면은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꽃의 아종이라고 하죠. 뭐 어떤 꽃의 종류인데 그 꽃의 세 개의 조금 더 서브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이리스라는 어떤 꽃에 뭐 요런 세 가지 종류의 아종이 있나 봐요. 그거를 분류를 해내는 건데 피처로는 4개가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잎의 뭐 길이라던가 너비라던가 뭐 요런 종류의 4가지 종류의 값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3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50개씩 샘플이 있어서 총 150개의 샘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결국 디시전 트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이미 보시다시피 뭔가 수식으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룰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시전 트리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뎁스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출발 지점이 되는 제일 윗부분이 뎁스 0이 되고 이렇게 한 번씩 분기를 할 때마다 뎁스가 추가가 되는 형태예요. 뎁스도 그냥 우리가 학습하기에 따라서 뭐 점점 깊어지는 건데 뭐 이것도 우리가 뭐 제한하기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규칙을 세우기에 따라서 그냥 뎁스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디시전 트리의 구조와 더불어서 일종의 학습 방법까지도 학습 과정까지도 설명을 하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뎁스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러면 우린 첫 번째 뎁스 0의 첫 번째 노드 내지는 우리가 요거를 노드라고도 하고 리프라고도 해요. 트리니까 잎사귀잖아요. 요거 첫 번째 잎사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맨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규칙이죠, 규칙. 우리가 4가지 종류의 피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의 피처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래시 홀딩을 하는 거죠. 요러한 규칙을 던진 다음에 요거에 대한 참과 거짓으로 이제 밑에 레벨로 내려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줄에는 뭐가 있냐면은 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진이 임퓨리티 메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 해당 노드가 얼마나 구분을 잘 해내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0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디시전 트리는 뭐 예를 들어서 진이 메저를 가면 갈수록 줄이는 방향으로 트리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결국 일단 진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해당 노드가 얼마나 클래스들을 잘 구분을 해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메저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값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노드에 해당하는 전체 샘플의 수가 150개인데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5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50개가 있고 그 중에서 일단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해당 노드에 우리가 디시전을 뭘로 내릴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3개의 클래스가 다 같은 수의 샘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 중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세토사라고 되어 있어요. 요 다음 뎁스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흰색으로 된 노드가 있고 색깔로 칠해진 노드가 있는데 색칠이 된 노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노드예요. 더 이상 하위로 분기해 나가지 않고 여기가 마침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요 3개의 노드에서 끝나는 겁니다. 흰색이면은 아직 더 내려갈 게 남았다라는 거죠. 여기 이 주황색 노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룰은 없어요. 그쵸? 룰은 이제 더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이 해당 노드에서
지금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부모 노드에서 내려온 이 질문에 대해서 true라고 했을 때 여기가 true에 해당하는 샘플은 총 50개가 됐대요. 학습 데이터 전체 중에 여기까지 내려온 애들은 50개고 그 50개가 각각 어떤 클래스인지 봤더니 요 첫 번째 클래스에 전부 다 속하고 나머지 클래스의 샘플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새로운 입력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도착한다면은 우리는 디시전을 뭘로 내리면 된다? 세토사로 내리면 된다. 세토사가 뭐겠어요? 요 50개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분기를 해요. 요렇게 트리가 한 번 더 뎁스를 내려가면서 쪼개지는 거를 우리 분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규칙이 하나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나왔던 거랑 다른 종류의 피처를 썼어요. 처음에는 뭐 길이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폭을 한 거죠. 그래서 요 규칙에 대해서 또 한 번 true랑 false로 갈라질 거고, 일단 2번 노드에서는 그러면은 지니 매저가 0.5가 나왔대요. 아, 여기서 요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니 매저가 0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우죠. 왜냐면은 하나의 클래스로 딱 나눠 떨어졌으니까요. 반면에 여기는 아직 0.5예요. 0.5고 여기에 속하는 샘플은 100개인데 봤더니 두 번째랑 세 번째 클래스가 50개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한 번 더 분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분기를 해보니까 이제 도착하는 이 지점에서는 지니 매저가 좀 떨어졌죠. 원래 0.5였는데 한 번 더 쪼갰더니 좀 더 떨어졌고, 전체 샘플, 여기에 속하는 샘플은 54개인데 각각 49개 5개가 됐더니 요 두 번째 클래스로 여기서는 디시전을 내리겠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니 매저가 더 낮아졌죠. 여기까지 온 샘플은 46개인데 0개, 1개, 45개. 그래서 세 번째 걸로 구분을 하겠다 이거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거를 학습을 하면서 사실 뭘 보냐면은 요거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현을 해드릴게요. 디시전 트리를 학습을 할 때 결정해야 될 거는 결국 이거예요. 이 규칙이죠. 어떤 피처를 사용을 해서 어떤 값을 가지고 쪼갤 거냐. 그리고 그렇게 쪼갰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분기가 된 노드에서의 지니 매저를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규칙을 가지고 쪼개서 나온 지니 매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지니 매저들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새로운 룰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노드에서 지니 매저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얘가 충분히 작다, 얘처럼 충분히 작은 값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분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는 지니 매저를 한번 계산을 해왔더니 아직 크죠. 그러니까 좀 더 분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요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피처를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피처 중에 하나의 피처를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비교를 할 값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거를 막 달리 했을 때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분기된 노드의 지니 매저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니 매저를 각각의 경우에서 구해본 다음에 그게 작아지는 방향으로 분기를 해 나가면 되죠. 근데 앞에서 봤던 알고리즘들처럼 그런 거를 수학적인 식으로 막 정의를 해내기는 어려워요. 이게 막 최적화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약간 경험적으로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물론 나름의 크라이테리언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수업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뭐 스플리팅 크라이테리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학습을 해내가는데 언제 어떤 조건으로 분기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조건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요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디시전 트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실제로 피처 공간에서 나타내면 요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거를 바로 그려놓은 게 요 그림이거든요. 여기 depth 0에서 우리가 length를 보고 여기 어떤 값이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하면은 2.45였네요. 2.45를 기준으로 이쪽 노드랑 이쪽 노드로 처음 분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끝났었죠.
더 이상 분기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 영역은 이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뎁스 1에서는 여기 요 폭을 가지고 결정을 했었고, 여기가 기준값이 되는 거죠.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값이었냐면은 1.75였네요. 1.75를 기준으로 이제 요 영역에서는 안 나눴고, 요쪽에서만 나눴었죠. 요쪽에서만 나누되 이번에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초록색이랑 보라색으로 갈라진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피처 공간을 가로축 아니면 세로축으로 잘게 쪼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쪼갰을 때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또 두 번째 뎁스까지 쪼갰더니 여기까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나뉘어진 결국 최종 노드까지 도달을 했을 때 나뉘어진 샘플들을 보면 이제 자기가 자기 영역 안에만 잘 들어가 있겠죠. 뭐 결국에는 그렇게 흘러가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리그레션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요 방향이 입력이죠. 그리고 요 방향은 출력입니다. 아까 여기서 봤던 요거랑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Y축이 출력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를 나눌 때 경계선이 항상 요 방향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 입력 값을 가지고 그거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그려놓은 평면은 입력과 출력을 가로 세로축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수직으로만 잘리죠. 물론 입력이 더 많은 차원이 되면은 이제 입력 공간, 인풋 스페이스 안에서는 가로 세로로 잘리겠지만 지금 여기 이 그림에 한해서는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만 바운더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죠. 첫 번째 뎁스에서는 요 값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었을 때 여기 오른쪽으로 나뉜 경우에는 아웃풋을 요 값을 해라 이거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래스에 속하냐를 주면 되지만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을 뭘 골랐다? 요 값을 골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전체 영역에서는 항상 같은 값을 보여준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이 수평으로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왼쪽으로 쪼개진 데에서 또 뎁스 1으로 또 여기를 한 번 더 쪼갰고 거기에 대한 예측 값이 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잘게 쪼개가면서 그 구간 안에서는 그냥 같은 값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단처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게 쪼개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리제이션으로 맥스 뎁스를 준 것 같은데 이제 더 깊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더 잘게 쪼개지다 보니까 지금 리그레션을 더 촘촘하게 해낸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방법입니다. 그 타겟 밸류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같은 룰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었던 거는 지니 임퓨리티 메저를 우리가 예로 들었어요. 물론 지니 메저 말고도 우리가 다른 메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메저는 뭐냐면은 이 노드가 얼마나 잘 구분해내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잘하면 잘할수록 0에 가까워지고 못하면 못할수록 1에 가까워지는 어떤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니 임퓨리티 메저고 또 다른 게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 게인 메저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 저번에 봤던 정보 이론이랑 좀 관련이 된 메저예요. 어쨌든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총 54개의 샘플이 0, 49, 5로 돼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지니 임퓨리티 메저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마치 확률 값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전부 다 합치면 항상 1이 나오는 일종의 확률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0, 0, 1 이렇게 나와야 되죠. 뭐 1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어디가 됐든 간에 딱 한 자리에서만 1이 나오고 나머지 자리에서 0이 나오는 경우가 이 노드가 딱 하나의 클래스만 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0이 나오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될 거고, 최악의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오는 게 최악의 경우잖아요. 그쵸? 어떤 클래스도 툭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게 구분이 되어버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큰 값이 나오는 식으로 정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지니 임퓨리티 메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1에서 이 각각의 확률값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여기 하나 예를 들었죠. 여기 요 노드에서 지니 메저가 요 값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요렇게 p 값을 했잖아요. 요게 결국 p1, p2, p3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에서 뭐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을 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거는 어차피 0이니까 요거 두 개를 빼서 계산을 했더니 요렇게 나온 거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요게 거의 1에 가깝잖아요. 이게 1에 가깝고 요게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 구분을 해낸 노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니 메저가 제법 많이 낮아졌죠. 0.168이면 꽤 0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노드가 지금 얼마나 하나의 클래스만을 잘 담아내고 있느냐를 표현을 하는 값으로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를 했었어요. 무작위성. 언제 무작위성이 가장 높다고 했었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 유니폼한 경우에 우리가 엔트로피가 최대라고 했었죠. 그쵸? 반대로 딱 하나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면은 이런 경우에는 무작위성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딱 하나로만 결정이 되잖아요. 확률이 1인 값이 딱 하나만 존재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요 사건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저번에 정보이론에서 봤던 엔트로피도 사실은 좋은 메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요런 형태를 원하는 거잖아요. 요런 형태를 원하고 요런 경우에 0에 가까워지는 값을 정의를 하고 싶었고, 요거에 이렇게 유니폼해지면 유니폼해질수록 뭐 점점 커지는 그런 값을 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포메이션 게인, 엔트로피를 이용한 이 메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의 자체가 엔트로피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거 평균 엔트로피잖아요. 엔트로피가 마이너스 로그 P로, 그 무작위도가 마이너스 로그 P로 정의가 됐고, 평균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렇게 정의가 됐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정의가 그냥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똑같은 아까 지니 메저를 구했던 똑같은 거에 대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P 값을 구할 수 있죠. 전체 샘플로 일단 나누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P1, P2, P3로 삼아서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은 여기 앞에 거는 그냥 0이니까 날아가고, 이제 요 두 번째 거에 대해서 구하고 여기 세 번째 거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각각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 0.31이 나온다. 그래서 요 경우에 이 노드의 인포메이션 게인 메저는 0.31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일단 뭐 디시전 트리의 큰 틀은 다 이해하셨어요. 뭐 트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각각의 규칙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메저를 하나 삼아서 뭐 분기 여부를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기를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규칙을 어떻게 생성을 할지, 그런 것도 다 이런 뭐 지니 메저, 인포메이션 메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메저만을 보여드렸지만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메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만 들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디시전 트리가 돌아가는 코어는 일단 다 이해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시전 트리가 오버피팅이 잘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우리가 만약에
트리의 뎁스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최대한 전부 다 구분이 될 때까지 엄청 잘게 계속 쪼개 나갈 거예요. 심지어는 만약에 넌리니어한 바운더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막 샘플 하나하나만 들어가 있는 그런 노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과적합이 너무 쉬워요. 과적합 되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트리가 너무 막 그냥 막 자기 맘대로 자라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에 일종의 제한을 가해서 과적합을 방지를 시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리치 리그레션이나 뭐 라쏘처럼 뭐 코스트 펑션에다가 뭐 어떤 뭐 레귤러리제이션 텀을 넣어가지고 뭔가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냥 좀 부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거를 제한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림에서 잠깐 나왔지만 뭐 트리의 최대 깊이를 그냥 제한을 하는 거죠. 이 이상으로는 더 커지지 마, 더 깊어지지 마,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드 안에 너무 적은 샘플이 들어있으면은 분기를 하지 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게 쪼개 들어가다 보면은 노드 하나에 샘플이 하나만 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노드는 최소한 샘플을 몇 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 그런 경우에만 너는 분기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넌 분기하지 마 라고 뭐 그런 것들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전체 리프 노드의 수를 뭐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실 이게 지금 그냥 예로 4개를 보여드렸지만 그냥 뭐 알고리즘마다 트리를 사용하는 알고리즘마다 뭐 자기들에게 맞는 그런 레귤러리제이션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몇 개를 예로 보여드렸을 뿐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뭔가 한계 내지는 단점으로 뭐가 있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회전이 있죠. 데이터의 회전.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노드 하나 가지고 그냥 구분이 되는 거예요. 노드 하나만 가지고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조금 회전시켰더니 달라져요. 왜 그러겠어요? 트리라는 애는 태생적으로 수직 아니면은 수평으로만 경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는 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회전해 버렸더니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계단처럼 이렇게 경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회전해 버리면은 완전 다른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은 항상 기준값을 가지고 그냥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만 나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데이터가 조금만 달라져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트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스래시 홀딩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얘보다 크냐 작냐를 쪼개기 때문에 이런 경계 위치에 있는 샘플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계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겠죠. 얘가 이제 쪼개지느냐 마느냐가 샘플 하나 가지고도 결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변하면은, 특히 예민한 민감한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이 변해버리면은 트리의 결과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디시전 트리를 봤어요. 근데 이제 디시전 트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단독으로 사용이 되기보다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거를 같이 사용을 해서 1대1이 아니라 트리는 숲을 이뤄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렇게 배운 트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을 하는지를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